오전 7시. 다소 이른 시간이지만 승강장은 이미 출근 인파로 만원입니다. 아침에 나오실 때 어떤 기분이세요? 출근할 때? 오늘도 무사히 출근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계속 막 밀고 하니까 되게 좀 답답한 면도 있고 그래서 숨이 좀 가쁘기도 하긴 해요. 고난의 행군은 풍무역에서 시작됩니다. 풍무역부터 승객들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탑승하지 말라는 안내 방송도 무용지물입니다. 고객님께서는 너무 무리하게 탑승하지 마시고 다음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아서 맨날 정말 땀 나는 거 봐요, 저 사람들. 그냥 진짜로 저 고정하려면 어떤 땐 정말 콩나물 두고 그렇게는 안 길르던데. 풍무역 다음은 고촌역. 이미 초만원이지만 승객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저 지금 거의 눌려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키 작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맞아요. 이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성분들은 진짜 보통 실신하시는 분들도 거의 여성분들을 많이 해요. 안전사고에 대비해 두량짜리 열차 승강장에 안전요원만 대여섯 명입니다. 4월 중순부터는 119 구급대원도 김포공항역에 배치됐습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과호흡인 경우가 많고요. 이제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이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에서 조금 이제 불편감이나 이런 거 긴장감이 있으시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 플랫폼에 119 구급대 와 있는 거는 김포공항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 맞아요. 예. 저희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좀 문제되는 구간이 고촌하고 김포공항 사이인데요. 한정거장이잖아요. 예, 한정거장인데도 불구하고 키로수가 5.6km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아라뱃길 지하를 지나가다 보니까 제일 심도가 깊은 곳은 지하 80m예요. 예. 오롯이 한 명만 탑승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 나면 그 직원 한 명이 다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직원이 출동하기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서 중간에 사고가 나면은 승객 대피나 아니면 안전사고는 정말 심각할 수밖에 없죠. 예. 유지관리 예방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저희가 이제 다단계 위탁 구조로 인해서 뭐 운영비도 적고 인건비도 적고 안전 인력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속 퇴사를 해서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늦게나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우선 급한 대로 서울행 버스를 증차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골드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 대책 위주로 일단은 투입을 할 거고요. 바깥에는 분산 대책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포시장, 인천 서구청장을 만나 골드라인 혼잡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중 하나인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울 5호선이 연장되려면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이 선행돼야 하는데 김포시와 인천 서구는 그동안 이전 위치를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자치단체가 합의하고 국토부가 중지하기로 전격 결정됨에 따라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나마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 신도시와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한 서울 강서권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구간을 말하는데요.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건설됐지만 수요 예측 실패와 연계 교통망 부족 등으로 골드라인이란 명칭이 무색하게 지옥철도 구간이 되면서 고통스러운 출퇴근길의 대명사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도대체 왜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됐는지 이제라도 바로잡을 방안은 없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정책학과 김주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포 검단 시민연대 서형배 위원장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영상에도 봤습니다만 버스도 늘려서 3분 간격으로 배치하고 있고 지하철은 2분 30초 정도의 한 대꼴로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몸이 상당히 불편하게 끼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위원장님. 예. 김포 시민이시죠? 예. 현재 체감하고 있는 현재 이 김포 골드라인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판넬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보도에 많이 나왔던 그런 표입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최대 밀집도를 비교한 표인데 지금 보시면 그 미 연방재난관리청이 권고하는 그런 밀집도는 2.5명 정도입니다. 소수점으로 표현하면요. 근데 이것이 1제곱미터당 1제곱미터당 2.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혼잡하다고 하는 4호선, 2호선, 9호선 이런 열차를 보면 4명 정도입니다. 1제곱미터 4명. 그리고 골드라인 이전에 그 지옥철로 불려졌던 9호선 급행이 4.5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김포 골드라인은 이런 지하철들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참사 일어났던 헬로윈 참사랑 비교를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공포스러운 밀집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7.5명 대 9.5명이니까 지하철이랑 비교를 할 게 아니라 헬로윈 참사랑 지금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은 이런 공포스러운 밀집도 속에서 항상 그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지금도 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골드라인이 사실상 개통되자마자 사실 이런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언론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만 예. 뭐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대책들을 얘기는 했어요. 예. 뭔가 수치상으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기미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수치상으로는 유의미한 변화는 없고요. 그리고 체감상으로도 많이는 없어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버스 대책을 많이 내놨는데 버스로 유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교통 이용도 좀 관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원래 이용하려던 교통을 계속 이용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버스에 대한 그런 홍보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지켜보고 버스가 정말 괜찮으면 이용하겠다 이런 시민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좀 막힌다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막힐 건데 버스 이용하면 뭐해 이러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버스를 이용해 보니까 좀 괜찮다 이런 좀 말들이 많이 들려와야 그 버스로 수요가 좀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네. 사실 이게 김포 골드라인이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되다가 지금 이런저런 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어요.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뭐 정부 발주의 대규모 철도 공사와는 조금 궤를 달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부랴부랴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김포하고 부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관련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 너무 좀 약간 뒷북 대응이 아닌가. 그리고 좀 당장의 김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좀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김포시에서 이제 그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잇는 GTX D 라인이라고 하죠.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기재부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거죠? 선정이 됐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네. 특히 이제 그 사업이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인데요. 이제 이런 사업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포 골드라인에서 겪는 이런 혼잡도를 어느 정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뒷북 대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근본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혼잡도는 이런 광역철도 사업이 좀 더 본격화되고 네. 가동이 되면은 조금은 나아지겠다 이렇게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왜냐 김포시에서 지금 주로 이제 이런 골드라인에서 혼잡도를 요구하는 승객들의 목적지가 어디냐를 살펴보면 거의 서울로의 통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김포시에서 서울로 가는 통행을 광역 통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출근 시간대에 이제 많이 혼잡도가 심해지는 편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의 좀 많은 승객을 한 번에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중형 철도, GTX-B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철 등이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혼잡도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 위원장님. 예. 뭐 일단 그 상황이 조금 미래는 반드시 나아질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문제는 지금 당장이란 말이죠. 예. 지금 현재 그 이런 미래 계획들에 비춰봐서 현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뭐 개선책들 같은 것들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부의 대책이 나오는 것과 현재 주민들의 목소리 어떤 괴리가 좀 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뭐 버스 대책도 나오고 있고 뭐 심지어는 그 수로를 열자 한강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뭐 수륙 양용 버스라든가 리버 버스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가자 뭐 이런 대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대책이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김포가 그 길고 좁은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요. 너무 막혀서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확장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물길을 이용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새로운 철길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새롭게 그 광역 철도를 빨리 추진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TX가 하루라도 빨리 가동되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GTX도 있고 5호선도 있고 9호선도 있고요. 뭐 서울을 빨리빨리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철도를 지금 지지부진할 게 아니라 최대한 빨리 그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착공해야 된다는 마음이거든요. 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사실 그 일단 대책이 속속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당장 현재 이런 지역철도 구간에서 시민들이 맞닥뜨려야 할 고통을 좀 어떻게 덜 수 있는가라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될 텐데요. 일단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애초에 명칭은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명칭입니다만 이런 명칭이 무색하게 두량짜리 꼬마철도, 지역철 이런 좀 오명이 붙게 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철도가 우리나라 역사상 이제 도시철도법이라는 게 제정된 이후에 그러니까 국비의 지원 없이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의 지원 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건설된 최초의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즉 김포시의 돈만으로 건설한 최초의 철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도시철도법이라고 하면은 도시철도 건설을 할 때 국비가 이제 60%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나머지 40%를 메꿔서 도시철도를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 없이 이제 지어진 최초의 철도라는 점에서 좀 김포 골드라인이 다른 철도와 탄생된 배경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시민들이 좀 분노하는 것은 1조 4천억 원 가량의 교통 분담금들을 부담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시민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 불편이 오히려 크게 초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포 한강 신도시가 이제 건설이 되면서 한강 신도시 입주민들이 광역 교통 분담금으로 냈던 돈과 김포시의 자체 예산으로 이제 지어진 철도인데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광역 교통 분담금은 많이 제출을 했으나 지금 지역철을 이용하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이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분노를 하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게 왜 경전철로 지어졌느냐의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게 애초에 이제 97년도에 경전철 계획으로 이제 최초에 김포시에 경전철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가로 가는 경전철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러다가 이제 그 경전철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재부 산하에 이제 저희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사업에 의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97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그게 타당성이 없음의 결론이 나면서 그 계획이 이제 경전철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03년도에 이제 한강 신도시 계획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중형 전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하철이라는 게 놓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그 국방부와 김포 국방부의 뭐 한강 신도시 면적 부지에 대한 이전에 대한 반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한강 신도시 계획이 본래부터 좀 축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때 이제 중형전철이냐 경량전철이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강 신도시 계획이 축소되다 보니까 좀 사업성의 확보가 좀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좀 사업비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김포시에서는 이제 경량전철을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게 된 한강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김포 지역의 그 인구 그 변화, 인구 증가에 대한 그런 수요 예측이 실패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도 의문이 좀 첫 번째 드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외국의 그 도시 설계를 보면 먼저 도로교통망이 확충되고 난 후에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이동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입주하자마자 그 교통망을 이용해서 그 자기 직장을 다닌다든가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보편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때까지 그 교통망을 확충하지 못하고 인구가 늘어난 뒤에 이렇게 부랴부랴 뒤따라서 교통망을 건설해야 하는지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 이제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김포 골드라인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경전철로 확정됐던 연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10년도 이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경전철로 확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김포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강신도시 교통분담금이랑 김포시 자체 예산만으로 철도를 건설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고 김포시 예산만으로서 철도를 건설하겠다라는 그 취지 하에서 예타를 건너뛰고 경전철이라는 그 이런 시스템을 뒀기 때문에 수요 예측 실패보다는 이제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99년도부터 이런 대형 SOC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수요 예측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시설물의 규모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어느 정도 예타를 건너뛰고 좀 빠른 추진을 위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수요 예측에 대한 실패라기보다는 그 정상적인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수요 예측과 타당성 조사에 정상적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일량짜리 경전철이 탄생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김포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보면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때 이제 9호선이 한창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9호선으로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경전철로 건설할 것이냐에 대한 되게 이견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9호선을 건설을 하게 되려다 보니까 9호선은 이제 이 김포 경전철보다는 좀 더 차량이 크니까요. 중형전철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노선인데 9호선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는 예산에 맞도록 철도를 건설하고자 해서 경전철을 건설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질문에서 이제 도시 설계와 이제 교통에 대한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하거나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 도로나 철도 이렇게 이제 교통망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전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대책에도 수립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뭐 지구 승인이 날 때 그게 이제 승인 고시도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설계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신도시 건설을 하게 되면 이제 건축물,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허가 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건설하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적으로 일단 먼저 필요한 것이 이제 주거의 안정성이다 보니까 신도시 계획을 먼저 발표를 하고 일단 급한 대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주거를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대책들을 이제 수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인허가 과정이 교통이 더 길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훨씬 더 길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대규모 그 신도시를 조성하는 문제 뭐 쉽지 않은 뭐 일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불편이 초래되는 그 기간을 줄이는 문제 결코 쉽지는 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위원장님. 예. 자, 김포 도시철도 건설할 때 사실상 시민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그 투입된 셈이고 예. 뭐 물론 김포시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빨리 추진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다가 좀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는 상황이에요. 예. 현재 이제 김포 시민들의 어떤 생각들은 좀 어떻게 좀
그 정리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김포시민들은 저 새로운 철도를 놔주지 않으면, 그것도 하루빨리 놔주지 않으면 이거의 근본적인 해결은 되기 힘들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뭐 지금 아까 분담금 말씀하셨지만은 1인당 1,200만 원씩을 저희가 시민들이 부담을 해서 그렇게 그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국비를 받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처음에 애초에 2량짜리로 설계된 것 자체가 4량짜리로 설계 변경도 안 되는 2량으로 설계된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개탄스럽고요. 근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요즘에 뉴스에 보니까 이거를 3량이나 4량로 늘리고 어차피 내리는 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용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그런 그 교수님의 글도 읽었는데요. 그거 사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릴 때 그러면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 곡선 노선도 2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량으로 늘리게 되면 그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노선 아니면은, 새로운 철도 아니면은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재영 위원장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2량짜리를 4량으로 늘리는 것 자체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예. 현재 배차 간격이 2분 30초, 이렇게 처음에 개통했을 때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2분 30초의 배차 간격을 줄였을 때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까요? 어떻게 교통공학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김포 골드라인 같은 거, 경전철 같은 경우는 무인 운전을 합니다. 이게 무인 운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철도에 차량에 기관사는 타고 있으나 그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이제 타서 기관사 없이 열차가 운행된다는 소리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열차의 헤드웨이를 결정짓는 게 열차가 출발하고 도착하고 출입문을 개폐하고 비상시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열차가 운행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인 운전이 일반적인 유인 운전보다는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개차 간격이 2분 후반대에서 한 3분 정도 때가 나온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철도 역사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최소 운행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열차 제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차와 뒤 열차가 추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니멈한 그 운행 시격은 존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공학적으로 얘기할 때 최소 운행 시격을 한 1분 30초 정도를 두고 있는데,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2분 30초까지 줄였는데, 그게 왜 더 이상 못 줄이느냐? 워낙 출입문을 개폐하고 승객이 타고 내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분 30초 안에 사람들이 다 타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1분 30초까지도 줄일 수 있다. 공학적으로는 계산이 되지만 사람들이 워낙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문을 닫는데도 한참 걸리거든요.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분 30초까지는 못 줄이고요. 2분 30초도 굉장히 저스트한 타임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그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은 배차 간격을 더 좁힐 수도 없고, 말씀하신 대로 2량짜리를 4량으로 늘릴 수도 없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압박 사고에 대한 그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 골드라인에도 아마 푸시맨 같은 것들이 좀 보인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나가봤을 때 어떤 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 느끼는 어떤 위험성,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 부분이 있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우려되는 거는 교수님 설명 들어보면 안전의 문제 같아요. 현장에서 예.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통제를 하고 있지만은 얼마 전에 지금 실신 사고 나기 전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경사가 져 있어요. 대기하는 곳이. 그러니까 플랫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는 이미 다 차 있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거 한번 뒤쪽에서 한번 쓰러지면은 도미노처럼 다 쓰러질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물론 통제를 하고 있어서 뭐 아예 그냥 평지에서 막고 계단에는 못 서 있게 하긴 합니다만 이게 출근 시간, 특히 출근 시간 같은 경우는 급한 사람들은 막 그 안전요원이 통제를 해도 막 내려갑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늦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여튼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는 아직까지는 뭐 인명사고는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신사고밖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자칫 정말로 그 인명사고가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예전에 그 이태원 그 헬로윈 참사가 생각이 날 정도로 범국가적인 그런 재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죠. 예. 자, 이 김포 라인에 사실 다른 지하철에서는 도시철도나 지하철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또 하나가 있죠. 예. 그 구급대원들이 상주하는 아마 유일한 그 세계적으로는 뭐 통계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예.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 이 구급대원들이 아까 압사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실제 그런 그 사고들이 최근 어떤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정황이 좀 있나요? 예전에 국장님, 역장님한테 이제 그 기자분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신 사고가 얼마나 한 번씩 일어나나요? 굉장히 드문 일인가요?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그 인터뷰하는 잠깐 사이에 국장님 그 무전기에 실신했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 정도로 실신이 사실 빈번합니다. 이번에 그 두세 명이 실신했다고 해서 갑자기 이슈화가 됐지만 그 전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헬로윈 참사가 생각이 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큰일이 나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꼭 세워줘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교수님. 지금 그 서영배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그 이상일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광역철도망의 완비를 기다려야만 할까요? 근데 보통은 이제 김포 골드라인 자체에서 이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방법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더 투입한다, 증차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2량짜리를 뭐 4량으로 늘린다거나 이 두 가지인데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2량을 뭐 4량으로 늘릴 수도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김포 골드라인 자체는 정거장이 다 지하에 있고요. 곡선부에 정거장이 존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승강장 길이도 전부 다 2량으로 딱 맞춰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건설하려면은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많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열차를 더 이상 추가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열차를 투입을 한다고 해서 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열차 용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뭐 1분 30초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투입을 한다라도 한두 회 정도지 더 이상의 추가 투입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면 문제점이 되는데, 그러니까 김포 골드라인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면은 경전철입니다. 그러니까 생긴 거는 경전철인데 계획 자체가 경전철로 안 되고 맨 처음에 중전철로 계획이 되다 보니까 경전철 치고도 역광거리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3km 정도 되는 역광거리를 가지고 있고 이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 기능을 담당하는 경전철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 교통 계획을 하는 측면에서 대중교통의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그 대중교통 수단 간의 위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역교통을 분담할 수 있는 용량이 큰 중형전철을 건설을 하고요. 중형전철을 보조할 수 있는 게 경전철이나 버스 노선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 광역교통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커버를 못해서 이러한 혼잡도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광역 철도망의 구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포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차량을 추가적으로 구매한다든지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구급대원도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투입을 해서 사람들이 좀 버스로 좀 덜어내서 혼잡도로 좀 덜어낸다든지 김포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임시적인 노력일 수밖에 없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지하철 5호선 연장이냐, 뭐 9호선 연장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이제 지하철에 대한 연장밖에 이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김포 신도시의 여러 그 지자체 차원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 그 다음에 중앙 정부가 또 이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 개입을 하고 또 조언을 할 것인가, 또는 중앙 정부가 부담을 할 것인가,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김포 골드라인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그 아직도 지금 신도시가 그 개발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신도시의 교통망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 곳도 있고 진행형인 곳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이런 김포 골드라인과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여러 가지 좀 우려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 해볼 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 이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게 이제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로서의 집중되는 통행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광역교통이라는 것의 이제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국토부에서도 이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라는 것을 둬서 광역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신도시다 이제 택지 개발이 되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아파트 건설,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서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교통망 같은 경우는 그거를 건설하고 확정지기까지가 기간이 굉장히 길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 개의 그러니까 주거지와 교통망이 같이 이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더 통합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법안이 없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좀 너무 앞선 얘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의 시민 불편은 뭐 GTX 등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신도시의 인구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까 서영배 위원장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수로를 이용한 어떻게 보면 그 교통망을 임시로 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게 좀 불가능할까요? 뉴욕에서도 수로를 이용해서 배편으로 많은 출퇴근 이용객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김포에서 서울 시내 중심가까지 불가능한 일일까요? 뭐 운행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제 김포 시민들이 얼마나 이제 수로를 이용한 교통망을 이용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반적으로 김포 골드라인이 왜 혼잡하느냐를 살펴보면은 도로는 너무 막히고 그래도 혼잡하더라도 지하철을 활용을 하면은 정식성과 신속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수로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로라는 것의 특성이 기후의 영향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수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로까지 접근하는 시간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수로 내려서 또 다시 나오는 시간, 그러니까 접근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러죠? 수로를 활용을 했을 때의 통행 속도도 기후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정시성이나 신속성 그리고 기후의 영향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기 때문에 수로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 이게 이제 한두 번은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지속적으로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후의 영향이라는 것은 결국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측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승객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풍속의 영향도 있고요. 뭐 장마철이나 아니면은 태풍이 왔을 때에 대한 영향,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한강이 얼어붙었을 때는 수로를 이용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한 대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민단체에서 이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현장에서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그동안의 주민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 주민들과의 어떤 질의응답이라든가 또는 조사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좀 전개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재작년 4월에 그 김부선이라는 곳 김포에서 부천까지 가는 노선을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엄청나게 분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김포검단 시민연대라는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80만 김포검단 주민들의 가장 큰 목소리라고 자부하면서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2차례 뭐 청와대 삭발식도 있었고, 그리고 적게는 500명, 그리고 많게는 한 3,000명 이 정도가 나와서 이제 촛불 그 집회라는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천여 대의 자동차가 이제 행진을 하면서 가두 행진을 벌이는 그런 드라이브 챌린지라는 것도 했었고, 그리고 한여름에 김포에서 팔당까지 또 걷는 것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김포에서 팔당까지 그 22시간이 걸려가지고 행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력 정치인들이 김포 골드라인을 타는 것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 단체가 주도를 해서 김포 골드라인의 열악함과 불공정함과 고통을 많이 알렸습니다. 자,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 이런 운동에 선뜻 또 동참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뭐 이런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일부 그 동참을 좀 꺼려하시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고요. 예. 실제 현장에서 어떤 그 생각이 드셨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그런 시민들이 좀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집값도 집값이지만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좋은 점을 부각시키고 싶어 하는데 골드라인이라는 뭔가 치부를 드러내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기 친구들 만나면 자꾸 김포 교통 불편하다며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좀 그렇다. 한마디로 좀 창피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듯이 이러한 단점도 많이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 이마에 뭔가 상처가 생겼을 때 그거를 그냥 창피하다고 가리기보다는 그거를 잘 치료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리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사실상 김포에서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들, 사실 예. 쾌적하고 공원도 많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 나쁘진 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본인 김포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김포의 거주 여건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전 25년 동안 김포에서 살았는데요. 교통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그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일단 끼고 있고요. 그리고 뭐 녹지도 많고, 뭐 아라뱃길, 뭐 라베니체, 뭐 호수공원 이런 자연 경관도 매우 뛰어나고요. 그리고 김포는 평야지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만 조금만 더 보완을 해주고 해결만 된다면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러 가지 교통 문제로 좀 고통받고 있고, 예.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김포시가 처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자, 교수님. 자, 이렇게 모든 뭐 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바람, 뭐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좀 더 쾌적하고 좀 더 그 교통이 좀 편리하고 이런 행복을 좀 추구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기반 시설들이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같고요. 자, 김포 골드라인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김포시의 재산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에 지금 위탁을 맡긴 상황이고요. 좀 매우 그 관리 영역의 주체가 좀 모호해 보인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체제가 형성됐고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김포 골드라인 자체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출자한 자회사 형태의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회사가 아마 2024년까지 아마 운영을 담당을 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이제 광역철도다 그러면 이제 국가가 건설하고 뭐 국가가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기는 한데 최근 이제 이게 김포시만의 사례는 아니고요. 최근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분담을 하고 운영사를 위탁 선정해서 이제 운영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남선이라든지 진접선이라든지 별내선들 전부 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위탁 운영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비용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전문성 있는 민간의 전문성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확실한 장점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는 뭐 김포시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제 지방 공기업상에서 도시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공기업을 두려고 하면은 차량이 50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아마 개통 초기에는 50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업 설립이 불가능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 운영만 이제 정답 위탁 운영을 제외하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위탁 운영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성 위주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뭐 간접 고용 문제도 존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 확보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 서비스가 저하가 된다라는 문제도 있고 5년마다 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평생도록 이제 가는 게 아니라 5년마다 재계약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문제점이 존재를 할 수가 있다. 특히나 이제 이게 보면 간접 고용 문제나 아니면 서비스 질 저하 같은 게 지금 혼잡한 상황에서 보면은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김포시에서 그 발주하고 또 건설한 그런 사업을 그 다른 시 지자체에 위탁을 부탁을 한다. 다른 지자체 산하기관에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그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공론화된 그런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 운영을 조금이라도 조금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좀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좀 기술적으로 배차 간격을 조금 더 줄여본다든가 물론 안전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광역철도망이 좀 더 완비돼서 시민 불편이 해소될 때까지 좀 그렇게 과도기를 조금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국가가 개입을 해서 광역철도를 운영한다라는 것은 이제 코레일이 운영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이제 기존 광역철도 경부선이나 경언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텐데요. 뭐 과천선이나 그렇게 될 텐데 현재 이제 김포 골드라인이나 아니면 지자체가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들은 국가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 코레일이 다시 운영할 리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사, 철도를 운영하는 것은 꼭 코레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서울교통공사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만 해도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20곳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시에서 김포 골드라인을 이제 건설을 하고 운영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입찰을 냈을 때 서울교통공사라는 운영사가 거기에 이제 최저가 입찰, 그러니까 가장 고점을 받는 입찰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름이 다만 서울교통공사일 뿐이고요. 그래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그걸 직접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자회사 형태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철도 운영은 이제 직영, 말씀하신 대로 직접 운영하느냐, 아니면 공기업이, 그러니까 철도공사나 아니면 공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느냐, 위탁 운영하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직영 운영이라고 하면 일반 행정부서에서 운영을 하니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좀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 운영은 보통 안 하게 되고요. 위탁 운영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설립한 김포 골드라인도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비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효율성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꼭 잘못됐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위탁 운영을 하면은 서비스 질이 저하가 되거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김포시가 직접 운영도 불가능하고 위탁 운영도 불가능하다. 라고 하면 이제 나와 있는 대안 하나는 민간 위탁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을 설립을 해서 김포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포시가 관리 감독도 좀 더 수월해지고요. 그러니까 김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공단이라는 것이 이제 한번 이제 설립을 하면은 사업 적정성이나 수지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요. 뭐 지방 김포시 이제 조례 같은 것도 이제 변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문성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제 김포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김포시가 이제 직접 운영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뭔가 지금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떻게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은 버스 전용 차라라든가 대규모 어떤 그 정부의 개입이 있기 전에 뭔가 지금 그 도시의 교통망 같은 것들을 좀 인위적으로 재정비를 신속하게 해서 뭔가 대안을 좀 모색하자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버스 전용 차량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물론 미봉책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플랫폼에 들어설 수 없어서 계단까지 늘어서서 안전이 정말 초대형 참사가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하려면 예. 뭔가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긴급하게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버스 지금 김포 시민들에게는요, 김포 공항역이 그 목적지가 아니라 그 경유지입니다. 경유지라서 만약에 버스 전용 차선으로 계속 이동을 그게 가능하다면 올림픽대로까지 버스 전용 차선이 어느 정도 연결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 뭐 로드지퍼라든가 뭐 그런 게 올림픽대로 쪽에 설치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적절히 활용해서 한다든가 아니면은 버스 전용 차선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지금 현재 올림픽대로 상황이 그 차선을 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황일지 아닐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서울까지 어느 정도 서울 안까지 전용 차선이 연결되어야 시민들이 그것 타고 쭉 서울 안까지 진입을 하지 또 버스 타고 김포공항 가서 또 갈아타고 거기서 9호선도 만만치 않은 열차인데 뭐 그걸 또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출근하는 게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그냥 지하철 타고 쭉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서울 안까지 좀 진입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GTX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GTX 같은 경우에 GTX B로서 용산이나 이제 서울역 쪽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서부급행 열차가 김부선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만약에 남부급행 열차를 좀 해준다고 하면 그 서부급행이랑 남부급행 열차를 이으면 그게 바로 GTX D거든요. GTX D의 이제 취지가 동서를 가로지르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GTX D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포 골드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단순한 시민들의 불편이 아니라 대형 참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안전의 문제, 특히 유념해서 대책을 시급히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쪼록 정부 당국에서도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인사이드 경인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